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국제 마라톤 때문에 좀 많이 딜레이가 됐었는데 죄송하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지난 시간에 진도 이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른 못 보더라도 잠깐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난번 했던 것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저기 새 교재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새 교재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저기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저기 그 밖에 우편 서비스부터 그냥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일주일 만이니까 여러분들 그 한번 쭉 스킵하는 과정 한번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우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있다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체국 쇼핑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자 전국의 특산품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유통망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공적 기관으로서 좀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대기업 제품 요건 아니라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6페이지 보시면 그 전자우편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그 전자우편 서비스 그 내용도 있잖아요. 그거 좀 확인하시고 그 서비스와 관련해서 동봉 서비스하고 맞춤형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동봉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자 동봉 요거는 별도의 수수료 낸다라는 거. 그리고 우체국 창구로만 이용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가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월요일 배달 일간 신문이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자 두 개가 같이 이제 그 배달을 해야 될 경우에 요금을 각각 적용한다라는 거 그것까지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 팩스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요금 자체가 시내나 시외나 상관이 없다. 그래서 모두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팩스는 당연히 서류만 발송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통상 우편물을 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색깔은 여러분들 꼭 반드시 검은색 진한 파란색은 아니어도 돼요. 검은색과 진한 파란색이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른 색깔을 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발송이 안 됐다, 제대로 전송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이익은 보낸 사람이 잘못이지 우체국에서 취급은 해준다라는 거. 그런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팩스 같은 경우는 저 우편 취급국에서는 제외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편 취급국 관련해서는 여러분 우편 취급국이라는 게 우편 업무에 전담하거든요.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우편 취급국에서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그런 걸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 웬만하면 다루는 것들을 보고 다루지 않는 것만 잘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고 우편 엽서 그 관련해 해가지고는 그 전국판하고 지방판 그 전국판과 지방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로 구분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판과 관련해서 20만 장 이상 300만 장까지 발행하고 자 이게 광역단체입니다. 광역단체 그러니까 4개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수원이라든지 화성 이런 것은 광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이면 경기도로서 하나의 광역단체에 해당된다라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만의 우표 가능하다. 근데 나만의 우표 우리가 아무런 뭐 그림 같은 거 도용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객 맞춤형 엽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부가연과 관련해서 저기 나중에 발송까지 대행이 가능하다는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체국 축하 카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자 이거는 뭐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고 우편 창구 접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앱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우표와 관련해서 자 인터넷 우표 요거는 저 뭐다 내가 직접 우표를 갖다가 출력해서 사용한다라는 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는 자 단독으로 발송인 혼자 했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인 주소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자 인터넷 우표는 국제 우편물하고 소포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요 일특급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말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우편에 관한 요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 요 개념은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되겠죠. 근데 별납, 그다음에 후납, 그다음에 수취인 부담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그래서 별납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 최소한의 그 기준 수가 있다. 그래서 통상하고 소포 둘 다 최소 10통 이상이 돼야지 별납 우편 요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혼합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뭘로 일단 담보로 일단 냅니다. 담보로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달 실제로 얼마만큼 자 우리 배달 요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결산해 준다라는 까지 그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상 우편물 관련해서 키워드 혹시 기억하세요? 자, 백모 전표 수후발 자 이렇게 키워드 딱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별납 우편물과 다르게 저기 혼합 우편물 같은 경우 우편 취급국은 모든 우편 취급국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우편 취급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혼합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우편 취급국 모든 우편 취급국이 되는 게 아니라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자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 그랬습니다. 수후발. 그래서 이거는 배달 우체국장이 아니라 발송 우체국장이라는 까지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고 근데 특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은 특히 그 발송 유효 기간 있잖아요. 이게 기출 3번인가 2번인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기간이 2년 이내다. 그래서 주로 1년 또 3년 두 분 다 났습니다. 2년이 정확한 거고요. 근데 국가기관이라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효 기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53페이지 보시면 그 감액 제도 관련해 가지고 감액 조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액 대상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잡지, 정기 간행물인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발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간, 주간 또는 월간 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월 1회 이상 발행해야죠. 월 1회 이상. 그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발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 서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서신 독점 대상 그 제외 그 요건하고 일치하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내용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서 있잖아요. 요거는 좀 그 요건까지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연간 3회의 범위 안에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감액해 줄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외 나머지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회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 혼합의 등기 우편물, CD 이런 것들 다 된다. 다만 부동산은 제외된다라는 거, 부동산 광고 요거는 제외된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게 그 소포품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포품물은 세 가지로 구분하셔야 되죠. 우체국 창구에서 여러분들 접수하는 경우, 그다음에 방문 접수 이렇게 하는 경우, 다음 사전 계약하는 경우 이렇게 감액 조건이 세 개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할 때의 등기 일반 소포품, 이때는 일반 소포도 포함이 됩니다. 그때는 자 여러분들 한 번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소포 우편물이나 또는 월 50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문해서 접수하는 경우는 한 번에 2개 이상 발송하는 이때는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전 계약에 따라 할 때는 월 100개 이상. 요거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55페이지 보시면 자,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와 관련해서 자 이거 원칙은 우체국에서 반환 요금 반환 청구 응해주지 않습니다. 원칙은 응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라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환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반환 사유와 관련해서 과다 징수, 그 다음에 부가 취급하기로 해놓고 요금 받아놓고 그 부가 취급 제대로 안 해준 경우, 그 다음에 사설 유수통 사용 계약을 남은 기간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하는 경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청구 기간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60일, 60일, 30일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편 요금 그 반환과 관련해서 반드시 현금으로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우표로도 반환해 준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손해배상 손실보상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개념 잘 아실 거고 특히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공무원의 어떤 위법,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위법이 있느냐 아니면 그 위법 같은 게 없지만은 적정한 어떤 손해 전보를 위한 거냐라는 구분 기준에 따라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위법성 그런 것도 요건을 하지 않지만 또 뭐까지도
재산적 손해 유무까지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개념 딱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해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그 청구 기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해배상 파트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58페이지 관련해서 항상 손해액이라는 것은 손해배상 한도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그러니까 기준은 뭘로 잡아라? 작은 쪽만 배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 배상 한도보다 손해액이 실제로 더 크다 하더라도 손해 한도를 갖다가 배상을 해줄 거고 손해 한도보다 그 실제 손해액이 미치지 못한다면 그 실제 손해액만 배상. 그러니까 무조건 작은 쪽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례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뭐 홍길동이가 등기통상 우편물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편물이 손실됐다. 근데 그 우편물 안에 이제 실제 손해액이 만약에 12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때는 배상액이 얼마라는 말이에요? 10만 원 딱 이렇게 작은 쪽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그 통상 우편물하고 소포품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손해액과 그 배상 한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을 실제로 배상을 해준다라는 까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내용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청구 절차까지도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손해배상과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청구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발송 한 날로부터 1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시험 막판 되면 다 이거는 또 여기 나오는 청구 기간은 몇 개 없거든요. 딱 정리해가지고 그때 한 번에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좋아요. 지금은 그래도 뭐 좀 그래도 공부 좀 하시고 나중에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묶어서 정리하셔야지 이거 따로따로 정리하면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시험장 가면은 막 헷갈리고 그래요. 발송한 날인지 발송한 다음 날인지 1년인지 3년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기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거 나중에 우리가 공고 나왔을 때 혹시나도 또 추가되는 게 있다면 그때 한 번에 정리해가지고 제가 싹 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것만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게 중요하다는 정도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청구 절차 뭐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60페이지 그 관련해가지고 자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나오는 거 일단 발송한 날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 딱 정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손해배상액 산정이 적다. 그래서 이가 생겼다 그러면 그죠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3개월 안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간다는 것까지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3번 자체가 여러분들 공무원한테 우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고의 또는 그렇죠. 그냥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냥 과실만 있으면 공무원들 겁이 나서 이제 배달 같은 거 못 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만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이라는 그 표현을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61페이지 보시면 뭐 개념은 여러분들 우리 아실 겁니다. 우리 앞에서 우편 그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면 정당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랍니다. 여기는 기간도 기간이지만 안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안날이라는 것은 자 우리 청구권자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기산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 아니면 그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상당히 유리한 요건인 거죠.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자 이거 보시면 그 기출 한번 나왔다 그랬죠. 요거는 우정사업 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이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 취급 여부나 재산적 손해 의무 같은 거 그런 것들 요건으로 하진 않는다. 제일 그냥 여러분들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라는 것은 어떤 걸 했습니까? 우체국 왔는데 불친절해가지고 왔다가 일 제대로 처리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오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라 그랬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EMS 관련해서는 뭐 그때 또 확인을 하겠지만 뒤쪽 국제특허부편 관련해서도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역시 인정이 되고요. 그 요건이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3일 이상이 지연되거나 그 다음에 그 무료 발송권 이런 것들을 뭐 실비 지급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제가 물도 안 마시고 가서 계속 헛기침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63페이지 자 보시면 그 밖에 청구 및 계약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보시면 주소, 성명을 변경 청구, 그 다음에 반환 청구. 자, 요거는 뭡니까? 발송을 했는데, 주소 잘못했네, 이름 잘못 썼네. 그러면 운송 도중에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한인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념은 그 다음에 63페이지 처리 요령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반환 청구할 때 여러분들
내용 증명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증명 우편물 같은 경우는 봉투에 있는 그 주소 선명만 변경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갖다가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 재작성해야지 그것을 변경해서는 변경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64페이지 여러분들 그 취급 수수료 이런 표들은 그냥 여러분들 출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 내기 참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급 수수료 관련해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냐,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의 발송 전이냐, 그 다음 발송 후냐라는 따라서 수수료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편물 관련해서 반환 청구는 자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하면 우편 요금뿐만 아니라 뭐까지 지급 수수료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발송인이 처음 배달한 곳에 우체국에 자기가 직접 방문해 준 거야. 직접 방문해서 내가 거기서 받겠다, 반환 청구하겠다, 반환해서 수령하겠다라고 한다면 등기 반송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이 표현 꼭 좀 보십시오. 그래서 우편 요금을 받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반환 청구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등기 반송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아니한다는 가지고 그 표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요게 이제 아직까지 기출 안 됐으니까 이제 기출 한번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64페이지 보시면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의 청구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그 보관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보관 우편물이라는 게 뭡니까? 뭐 어떤 기후라든지 그런 것들 교통 여건 때문에 직접 배달하지 못하고 우편관세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달을 했는데 보니까 수취인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보관하고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 보관 우편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보관 우편물에 해당이 돼야지만 뭘 할 수 있습니까? 거기 너무 머니까 다른 쪽으로 보관을 장소를 옮겨주시겠어요? 라고 변경 청구가 가능하겠죠. 근데 수취인이 안 와가지고 수취인이 없어가지고 배달을 못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 우편물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관 우체 65페이지 그 제일 위쪽에 보시면 보관 우체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 기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뒤쪽에서 봤잖아요. 며칠이었죠? 10일이고 부득이한 경우에 며칠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0일. 그래서 최장 40일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관 우편물 관련해서 이것을 수령할 수 있는 거. 아까 그 변경 청구는 그렇죠. 한 번만 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대리인 뭐 이런 사람들 신분증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뭐 수감자나 군 복무자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할 그 대대장 또는 거기 교도소장 정당한 어떤 위임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우편 4.3 사행계약과 관련해가지고 뭐 요거 개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뭐 주소 이전과 상관없이 계속 그 우편 4.3 사행계약을 맺었던 그 장소에서 제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편리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5명이 나올 거고. 5명, 그러니까 최대 여러분들 수령인을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2명 이상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계약은 여러분 1명하고 하되 그 찾아오는 사람은 뭡니까? 직원들 5명까지 그 명의를 갖다 등록하면 5명까지 가능하다는 까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출됐던 거죠. 국지 100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3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신청자가 있으면은 어떤 순서로 국지 100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100통 이상, 그 다음에 우편 배달 주소시하고 거기가 일치하는 사람들, 관할 구역에 있는 신청자 순으로 그렇게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68페이지 뭐 우편물 처리 과정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시고 69페이지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편물 발송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편물 발송과 관련해서 우편물 발송은 당연히 뭡니까? 특급하고 등기하고 일반이 있으면 당연히 제일 빨리 이제 발송해야 되는 특급, 그 다음에 일반 등기, 일반 우편물 순으로 발송한다. 그게 69페이지 1번 발송 기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라. 왜냐하면 이거는 당일 20시까지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해가지고 해달 배당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하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70페이지 관련해가지고 운반차에 우편물을 적재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꺼내야 되는 게 제일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 가장 좀 늦게 도착해도 되면서 무거운 걸 갖다가 해야 되니까 일반 소포, 그 다음에 등기 소포, 그러니까 무거운 거 소포를 갖다 먼저 합니다. 일반 소포, 등기 소포, 그다음 일반 통상, 등기 통상.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우리 운반차들이 만나서 서로 교환해야 되는 중개 우편물 같은 경우는 바로 꺼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늦게 적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벼운 소포나 취약한 소포 같은 경우는 위에다 적재하자. 그렇게 해서 파손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71페이지 보시면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의 순위, 우선순위 그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1순위는 당일 특급 EMS. 그래서 당일 특급은 당연히 제일 우선순위가 될 거고 EMS 같은 경우도 국제 우편에서 빠른 거거든요. 제일 빠른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2순위 관련해서 이길, 그 다음에 등기 붙은 거, 그 다음 항공 붙은 거 그렇게 보시고 3순위는 일반 그리고 선편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임시운송, 특별운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운송과 관련해가지고 개념만 그냥 이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일시적인 폭주, 교통의 장애 등으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히 이제 그 배정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특별운송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거는 운송료를 사후에 정산한다까지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집배, 우편물의 배달과 관련해가지고 72페이지에 배달의 일반 원칙 그것과 관련해서 자 요거는 여러분 4개 다 중요합니다. 배달의 가장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편물은 당연히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면 우편관서로서의 소임은 다 하겠죠. 또 2명 이상의 어떤 수취인 이름이 있다? 2사람 다 주는 게 뭐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 주면 소임을 다 한 게 되고요. 그 다음 4.3번호 기재 우편물 4.3에 역시 배달하는 게 원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수령인, 특히 이제 뭐 취급과정 기록하는 게 등기 같은 거는 어떻게 하라? 사인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수령 사실의 확인서를 받아라. 확인 서명, 달인 이런 것을 받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번 책이 그 음영 처리가 되게 마음에 안 들게 돼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눈에 보이게끔 착착 좀 그렇게 좀 하십시오. 1번 보시면, 이번에 1번 보시면 시소재지상 총괄 우체국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배달한다. 그래서 그때 규모를 좀 구분하자 그랬잖아요. 시 소재지 이상의 총괄 우체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이제 배달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여기 보시면 기타 집배국 같은 경우는 오전 도착분, 오후 도착분 구분해서 오전 도착분은 그날 오후에 그냥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 배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취급, 그러니까 등기 우편하고 항공 같은 경우 1순위, 그 다음에 일반 통상 이런 것들은 2순위, 그 외에는 3순위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동일 건물 내 그 배달의 특례 있잖아요. 그 배달의 특례 요거는 여러분 꼭 좀 별별 치십시오. 제가 기출을 분석을 해보면 배달의 특례 이 파트가 분량에 비해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 그것과 관련해서 그 1번, 2번 그거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건축물이나 구내에 수출이게 배달할 우편물은 건축물이나 구내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뭐 우편함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 등기 같은 거는 뭐 해라? 직접 배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접 배달해라. 까지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3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는 경우 그거는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4페이지 보시면 보관 우편물이라고 해요. 아까 그 보관 우편물의 개념 확인하셨죠? 그런 경우 뭐 일시적인 뭐 교통이나 그런 들의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서 배달할 수 없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 보관 우편물인데 이 경우는 뭡니까? 변경 청구도 한번 가능하고 그때부터 보관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기산된다라는 거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연계해가지고 그 우리 보관일 그쭉 나오면 10일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10일 그다음 30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2번 볼게요.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교부한다. 그냥 이 문구 그대로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공동 우편물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 우편함이네요. 공동 우편함 관련해가지고 자 우리 마을 공동 수취함이라는 그 개념만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4.3 뭐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마을 공동 수취함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에 개별적으로 우편 배달하기가 너무 힘들 경우에 이렇게 마을 공동 수취함을 갖다가 설치하고 거기다가 배달한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6번에 2번 보시면 일반 우편물은 원래 주소지에 배달하고 등기 우편물은 1차 배달이 안 됐을 경우 대리 수령인에게 배달한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장기 부재시 같은 경우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본인이 만약에 날짜를 신고했다 그러면 15일을 끊는다 기준으로 했죠. 그렇죠? 그래서 15일 이전이면 돌아올 날짜의 다음 날이지만 15일 넘으면서 내가 한 2달 정도 자리를 비웁니다라고 한다면 수치인 장기 부재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낸 사람한테 다시 발송한다. 그것까지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인 우편물 보관함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들 직접 방문 안 하고도 배달할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직접 취급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기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기출 보시면 상당히 이 파트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국제 그 우편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예, 그냥 가볍게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확인 좀 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기관들 있잖아요. UPU, 만국우편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여기 이제 그 기관들 이제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 자 양쪽에 다 총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의 상설 기관으로서 여러분들 81페이지 보시면 관리이사회. 자 여기 세척 받아보신 분들 자 이게 우편 운영이사회라고 그랬죠. 우자가 빠졌는데 우편 운영이사회. 그다음에 국제사무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상설 기관에 각자 맡은 바 업무를 갖다 잘 보셔야 돼요. 관리 여러분 키워드 뭐다? 정부 정책 감사. 이거 꼭 좀 체크를 하시고 운영이니까 운영 전반에 관한 게 바로 우편 운영이사회고요. 사무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연락하고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 책상 이런 거 사무적인 일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분담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UPO 관련해서 SDR, IMF 국제준비통화인 SDR을 갖다가 우리 화폐를 기준 화폐로 쓰고요. 그다음 공용어는 여러분들 영어가 아니라 불어라는 거 지금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우리 옛날에 기출 나왔던 거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여러분 불어가 공용어가 아니겠죠. 이 회원국 자체가 프랑스가 없는데 공용어가 불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82페이지 보시면 그 APPU 관련해서 역시 기관 총회가 있고요. 다 여기는 집행이사회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집행이사회. 나머지는 아시아 태평양 우정대항이나 사무국 큰 의미가 없는데 집행이사회. 자, 이거는 매년 1회 개최된다. 얘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총회가 4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그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1회씩 개최하는 게 바로 집행이사회. 그게 바로 APPU입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 관련해서 자, 우리나라는 내용물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서장, 그 다음 우편엽서, 항공서간. 그러니까 서장이라는 거 영어 보시면 아시면 편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인쇄물, 소형 포장물, 시각장애인용 점자 우편물, 그 다음 우편자루, 배달 인쇄물 같은 그런 것들 이렇게 구분한다라까지 그렇게 보시고 특히 여러분 서장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편지 그게 이제 서장인데 서장이 우리가 아는 편지만 서장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우편 엽서가 요건이 좀 까다롭다 그랬잖아요. 그 요건에 위반한 엽서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서장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84페이지 보시면 서장에는 1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특정인에게 보내는 필서, 그 다음에 타자한 어떤 통신문으로 봉함한 통상 우편물을 우리가 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인 의미고요. 그 외 법규를 위반한 엽서라든지 소형 포장물, 항공서간 인쇄물 같은 이런 것, 그러니까 법규를 위반한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된다? 이제 서장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세요.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및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우편물, 자 이것까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증권이라든지 기금속이 들어있는 다른 종의 우편물, 이것도 역시 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여러분들 각 그 우편물의 그 중량 제한 있잖아요. 그것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 85페이지 우편 엽서와 관련해 가지고 우편 요금 표시 증표 인쇄 그걸 갖다가 사제 없애는 할 수 없다라는 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십시오. 자 이게 지금 밑줄이랑 이게 여러분들 제 최종판에 제가 이제 편집부에서 이렇게 워드 타이핑 확인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오케이 사인을 내렸는데 그 사안에서 이게 갑자기 다 지워져가지고 그래서 이 편집부에서 그 편집부 그 직원께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책을 보고 그냥 알아서 지금 출판을 빨리 인쇄소에 가야 되니까 보고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빠져 있고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당황스럽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 줄이라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 국사도 마찬가지겠고 컴퓨터 일반은 제가 잘 모르겠고 여기 우편금융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다음번에 볼 때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기출이라는 표시를 제가 왜 넣어드렸냐면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볼 때 한 번 더 이게 요렇게 여기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좀 이렇게 잘 좀 생각하시면서 좀 책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서 좀 이렇게 좀 하십시오. 뭐 가피를 할 거는 가피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85페이지 항공서간 관련해서 자, 이 공통된 단일 요금 적용된다. 그래서 간제 다음에 사제 요 관련해서 사제항공서관 같은 경우는 지방우정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민간에서 국제우편 규정에 맞게 조제. 자, 지방우정청장의 승인까지 이렇게 좀 확인하시죠.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발송인이 아는 자의 광고를 게재하지 말까 이런 것들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 다 그렇게 할 거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 관련해 가지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무게 제한 5kg까지 확인하시고 근데 인쇄물의 요건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인쇄물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인쇄물이라는 게 뭡니까? 최소 2장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복사를 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통신 강의록 그 다음에 뭐 가제 원본, 채점 답안 같은 경우, 그다음 소설 원고 뭐 이런 것들은 인쇄물 요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쇄물로 취급하겠다. 그러면 몇 킬로까지? 5kg까지 취급 가능하다라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형 포장물과 관련해서 52만 4,700원, 그러니까 300 SDR을 기준으로 CN22, CN23 이렇게 좀 구분한다. 그 다음에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통신문 성격의 서류 동봉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소포 분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쪽 좀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보시면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 요것과 관련해서 여기는 내용이 다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기는 여러분들 녹음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점자로 된 섰장 및 점자 기호를 가진 할자판을 그 내용으로 하는 우편물 해가지고 꼭 시각장애인을 점자 우편물이라는 게 꼭 편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공인된 시각장애인 기관에서 발송하는 뭐 시각장애인 기관으로 발송하는 시각장애인 전용의 녹음물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전용의 특수종이 그래서 여기는 자 모든 요금 면제 단 하나 항공 부가요금은 제외한다. 그래서 항공 부가요금은 어떻게 한다?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량 제한이 가장 많습니다. 7kg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엠백,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내용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10kg에서 30kg까지 근데 각 우편물은 2kg, 각 우편 자료는 2kg까지 중량 제한이 있다라는 까지 확인하시고 89페이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그 보통 소포하고 기타 소포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평가 절상 그러니까 절상 표기한다라는 거 그거 이게 반올림이 아니라 그랬죠. 숫자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올리면 안 돼. 자,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소포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뭐 구체적인 단위까지 그렇게 알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건 100g 단위로 절상 표기를 한다면 보험 소포나 나중에 우리 배우는 EMS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 그램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g 단위로 절상 표기를 한다는 까지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빠뜨리기가 쉬운데 그렇게 잘 구분하셔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K 패킷이네요. 자 2kg 야 요걸 좀 별표 치십시오. 자, K-패킷. 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2kg 이하 소형 물품을 자, 이시핑으로 접수하여 자,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자, 이 체크할게요. 전자상거래 전용 국제우편 서비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이용할 때 그것도 이제 우리 택배를 보내는 거다. 소형 물품 2kg까지. 근데 요거는 그래서 K-패킷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미로 코리아를 뜻하는 K-패킷으로 정했다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2kg 그 다음에 이시핑으로 접수,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전용이라는 까지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자, 이게 작년 그 공고란에 이제 새로 개정되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때 나올 겁니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으니까 뭐 이번에 이제 나오면 나올 때가 됐겠네요. 그래서 자 우리 K-패킷은 여기 있는 거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1번 볼게요. 자 체크를 할게요. EMS와 같은 경쟁 서비스. 자 EMS라는 것은 국제 특급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빠르게 배달된다는 거예요. 근데 EMS보다 빠르게 배달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EMS보다는 조금 다소 늦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평균 배송 기간은 7일에서 10일이다. 그래서 요금은 소형 포장물보다는 높지만은 EMS보다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 요까지 좀 보세요. 그래서 중간 정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자 모든에다 동그라미 합시다. 그 다음에 월 최소 계약 물량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월 뭐 100개 이상 발송해야지만 KPX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 모든 우체국이고요. 온라인 소형 물품의 해외 배송에 적합한 국제 우편 서비스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에 월 이용 금액에 따라서 이렇게 감액해 주겠다. 5%에서 17%까지 감액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자, KPX도 이렇게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몇 킬로그램이 했습니까? 2kg 이하의 소형 물품으로 20핑으로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용 전용 우편 서비스다라고 했습니다. 국제 우편 서비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MS보다는 요금은 싸지만 일반 소형 포장물보다는 비싸다까지 그렇게 보시고, 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모든 우체국에서 지급이 가능하고요. 월 최소 계약 물량이 제한이 없다라는 거. 다만 월 이용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된다면 5에서 17% 뭐 여기까지 알 필요가 있겠나 싶겠지만 그래도 5에서 17%까지 감액 가능하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91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국제 우편물 종류별 접수 요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 통상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접수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냥 확인 잘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수 중지 중인 국가로 발송하는 것인지 그거 당연히 확인해야 되죠. 그거는 접수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항공편인가 아니면 선편인가 그거에 따라서 구분 할인이 제대로 되어 있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것만 꼭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봉투 가장자리에 유색의 줄, 우리 청색 파란색 그 유색의 줄 있잖아요. 있는 봉투는 어디에 항공 우편물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봉투를 우리가 선편으로 보냈다. 그러면 보완을 요구하고 접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뭐 포장 확인 잘 해야 되겠고요. 4번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좀 한번 보세요. 수취인의 주소는 단어와 문자 사이에 여백을 남기지 말고 도착 지역이 들어있는 줄과 다른 주소의 구성 요소 간에 공백이 없도록 촘촘히 기재하고 도착 국가 및 지역, 그 다음에 우편 번호에는 밑줄을 치지 말자. 자, 마지막에만 이거 하나 체크를 할게요. 도착 국가, 그 다음에 우편 번호, 여기 밑줄 치지 말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그냥 처음 이제 하셨을 건데 어쨌든 그 도착 국가나 이런 그 우편 번호에서 밑줄 치지 말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헷갈리게 하자는 거예요. 막 이게 주소 같은 것도 여러분 듬성듬성 이렇게 써버리면 그 사이에 뭐가 또 들어가서 기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소지를 갖다 없애려고 어떻게 촘촘하게 쓰고 그다음 우편 번호 이런 것도 한 번에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이거 밑줄 하나 그어버리면 괜히 숫자가 우편 번호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기재 및 특수 지급 표시 방법, 위치가 적정한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가볍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91페이지 거기 보시면 접수 요령과 관련해서는 이건 정말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접수 우편물 검사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창구 접수 처리 이것도 그냥 일반 그 상식선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시험에 이거 나온 적도 없고 다만 그 4번만 알아볼게요. 그 저기 보시면 창구 접수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4번 발송인이 본원 앞에서 뭐해라? 국제 일부인으로 우표를 소인한다라고 되네요. 국제 일부인 도장을 탁 찍겠다는 거예요. 발송인이 본원 앞에서 국제 일부인으로 우표를 소인한다.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자료 배달 인쇄물, 저 그냥 엠백인데요. 엠백 그 접수와 관련해서 자. 엠백은 자 이거는 각각 여러 묶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라?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그걸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엠백은 하나의 통상 우편물로 취급한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2번은 그냥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3번도 마찬가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내용들 자체는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6번 정도만 좀 확인할게요. 6번 보시면 5번도 죄송합니다. 한번 볼게요. 요금은 우표 또는 우편 요금, 우편 요금 인형 증지를 주소 기재형 꼬리표 뒷면이나 우편물 표면에다가 부착을 해준다.
자, 그렇게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자, 이때 CN22를 작성하여 붙인다. 그 세관 표지, 세관 신고서 여기 여러분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앞에 국제 소포품물과 관련해 가지고 그랬나요? 자, 우리가 아까 소형 포장물이죠. 저 86페이지 잠깐만 그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매번이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질문이 엄청 났던데, 여러분들 여기 그 개념 있잖아요. 세관 표지, 세관 신고서. 선생님, 소형 포장물일 때는 여러분 세관 신고서가 CN23이고 여기는 자 세관 신고서 CN22. CN22는 세관 표지 아니에요라고 작년에 질문 엄청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자 CN22, 23 이걸로 일단 기준으로 그렇게 잡으시고 그 개념 자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소형 포장물은 세관 표지가 CN22, 그다음에 세관 신고서가 CN23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우편 자료 배달물과 관련해서 이건 통상 우편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관 대상 물품이 들어있다. 이때는 뭘로 해라? 세관 신고서 CN22로 작성해서 붙인다. 일단 중요한 게 자 MPEC 같은 경우 CN22 요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CN22 아시겠죠? 아까 소형 포장물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서 여러분들 CN22, CN23으로 나누고 이때는 CN22로 구분한다라는 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관 해부 대행 수수료 4,000원. 자, 원래 이거 2,500원이었거든요. 근데 4,000원 이렇게 또 정액이 됐습니다. 4,000원 한 다음에 M표시. M표시는 MPEC.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MPEC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밑에 이제 나오네 또 소형 포장물의 접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소형 포장물의 접수. 자, 이런 거 쭉 본 다음에 그 물품 가액이 52만 4,700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자 CN23을 갖다가 작성 첨부한다. 자 이게 기출됐던 거니까 한번 좀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CN22, CN23 52만 4,700원 이렇게 볼 기준으로 여러분들 확인한다는 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점자 우편물이 접수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봉투 표면에 Literature for the Blind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당연히 시각 장애인용이구나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항공으로 발송할 때는 뭐를 갖다가 아까 전부 요금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항공 부가 요금을 제외하고 면제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항공 부가 요금은 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항공 부가 요금 수납하자. 그다음 등기로 했다. 아까 항공 부가요금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랬습니까? 면제라 했기 때문에 등기료는 무료까지 연결시켜가지고 확인하십시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93페이지 보시면 항공소관 외부에 에어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문제도 여러분들 뭐 어렵진 않게 그러니까 아까 M이라는 표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Literature for the Blind라든지 에어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뭐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취급이 가능하다. 자, 이게 기출됐던 거니까 확인 좀 하시고요. 자, 등기 취급 가능하다. 항공소관은 등기 취급 가능하다. 자, 3번. 중요하죠. 우표 이외의 물품을 붙이지 못하면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 아까 항공소관이라는 것은 봉투하고 내용 한 장으로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다가 막 이물질 같은 거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이는 것도 뭐만? 우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절대 붙여서는 아니 되고 어떤 것도 넣을 수 없다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국제 소포품을 한번 볼게요. 소포편물 특히나 신경이 더 쓰이잖아요. 그렇죠? 외국으로 어떤 물건을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접수 시 확인 및 검사해야 할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보시고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내가 아는 상식하고 반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상식선에서 반하는 내용은 전혀 없죠. 그래서 도착 국가 우리나라와 소포품을 교환하고 있는 나라인가? 현재 접수 중지 중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금지 물품 들어있는 게 아닌가? 중량 제한 저촉되는 거 아닌가? 포장 안전한가? 그다음에 주소 기표지 올바르게 붙였는가?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좀 한번 체크를 할게요. 자, 국제 소포품물 주소 기표지의 작성 및 첨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번 발송인으로 하여금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를 작성하게 하여 소포 우편물 외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한다. 자, 주소 기표지 발송인한테 작성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 국제 소포 우편물
주소 기표지에는 자,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소포본물의 주소 기표지 같은 경우에 그 서식 관련해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작성할 필요 없다. 그래서 별도 작성해서 첨부할 필요 없다. 이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별도 작성해서 첨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발송인이 뭐 예외가 있네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뭐 우리나라 도착 국가에서의 통관 수속에 필요한 뭐 모든 서류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할 수 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3번도 중요합니다.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를 기재할 때는 왼쪽 아랫부분에 지시사항란을 자 반드시 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칩시오. 그리고 하여야 한다까지 밑줄 꼭 좀 칩시오. 하여야 한다.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어떻게 해라? 기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기다 할 수 있다 X라고 쓰시고 그래서 국제 소포품물 주소 기표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도착 국가에 필요한 서식은 별도로 뭡니까? 작성 첨부할 필요 없고요. 지시사항란은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요걸 명심하십시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지시사항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나?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다 1번 하나 끌게요. 자, 도착 국가에서 배달 불능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그러니까 배달 불능 시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게 1번. 그 다음에 특히 소포품물이 반송되는 경우에 발송인으로부터 자 2번 할게요. 자 발송인으로부터 반송 도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 소포품물의 주소 기표지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라. 왜? 배달 불능이 됐을 때 반송 방법 그걸 갖다가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데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반송 도착료를 징수하는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지시사항란은 반드시라는 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만 하고 좀 쉽게 해요. 제가 지금 계속 헛기침을 내가 죄송합니다. 소포품물이 배달 불능일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취급 방법을 발송인이 주소 기표지에서 표시할 때는 해당 란의 네모 속에 X표를 해라. 자, X표를 해라.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4번도 중요합니다. 4번 보세요. 발송인이 작성 제출한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명 약호, 우편물의 총 중량과 요금, 뭐 접수 최고 및 접수일자 등을 명확하게 접수 당담자가 명확하게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다 밑줄 칠게요. 접수 당담자가 명확하게 기재한다. 거기까지 좀 밑줄. 자, 접수 담당자가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요. 특히 중요합니다. 주소 기표지에 2개. 중량하고 요금은 정정이 안 된다. 그래서 잘못 기재하면은 주소 기표지 새로 작성해라. 중량, 요금, 정정이 불가.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소포품물의 주소 기표지 그 중량하고 요금은 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못 기재를 하면 재작성하고 그다음 5번. 이것도 기출 한 3번 나왔던 겁니다.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3번이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3번 냈던 거구나.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주소 기표지에 2면 두 번째면은 접수 우체국에서 접수 근거로 보관하고 3면은 누가 발송인에게 교부를 해주고 나머지면은 소포품물에 붙여서 발송한다. 순서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소포품물에 여러분들 주소 기표지는 제2면은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3면은 누구? 발송인. 나머지 거는 다 붙여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자, 2, 3 나머지면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은 뭐 그냥 접수 우체국 보관용은 복사 내용이 희미하더라도 더 쓰는 일이 없도록 하며 자르거나 하지 말고 원형대로 보관한다. 자, 그럼 여러분 복사 내용이 희미하더라도 밑줄 치시고 원형대로 보관한다. 접수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거는 나중에 이게 근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지 거기다 뭐 덧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덧칠해가지고 나중에 더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7번 보시면 주소 기표지를 붙인 후에는 주소 기표지의 여백과 소포품에 걸쳐 롤러 날짜 도장으로 선명하게 개인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무인을 갖다가 소포품에 날인한다까지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4년도에 기술됐던 거 하나 볼게요. 국제 보통 소포품의 주소 기표지. 그러니까 2014년도 문제가 소포품의 주소 기표지 같은 아주 한정된 부분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지문 4개가 다 나왔네요. 그럼 보시면 1번 보시면 주소 기표지에는 도착 국가에서 필요한 서식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첨부해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한 서식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렇게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내용물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한다. 자, 우리 아까 소포와 관련해가지고 보통 소포라 그랬잖아요. 보통 소포는 몇 g 단위? 100g 단위. 그 다음에 10g 단위는 무슨 소포였죠? 보험 소포였죠. 보험 소포. 그래서 지금은 보통 소포니까 100g 단위가 맞습니다. 3번 보시면 2면 2는 우체국, 3면은 발송인, 나머지는 그대로 붙여서 발송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되는 주소 기표지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일단 요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고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계속 헛기침이 나가지고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